평범한 대한민국의 부산항, 그곳에 정박한 낡은 어선 한 척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양경찰이 선박 내부를 수색했을 때 모두가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서 36구의 시신이 서로 뒤엉켜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 감춰져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8월 15일 새벽, 부산 감천항 위로 마른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습니다. 대한해협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은 바다의 짠내와 멀리 정박한 어선에서 풍겨오는 디젤유 냄새를 싣고 왔습니다. 밤이 깊었음에도 잠들지 못한 부산 시내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낡은 어선 한 척이 위태롭게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선체의 푸른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선박 등록번호도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 수역으로 넘어가려는 평범한 고기잡이 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통상적인 검문 검색 임무를 수행하던 해양경찰 경비정에게 이 배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른 체격의 선장 김만식은 경비정의 탐조등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에도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냉동 고등어입니다. 빨리 운반해야 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박의 냉동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오랜 경험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창고 문을 열라고 손짓했습니다. 김만식은 생선이 썩을 수 있다며 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갑판 위로 올라가 녹슨 새 손잡이를 당겨 굳게 닫힌 문을 서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냉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설고 지독하며 숨막히는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것은 생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손전등이 켜지고 하얀 불빛이 냉동 창고 안에 차가운 안개를 뚫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날 밤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6구의 시신이 얼어붙은 채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일부는 굳게 감겨 있고 일부는 마치 마지막 비명을 지르려다 기회를 놓친 듯 반쯤 뜨여 있는 눈. 그들의 몸은 앙상했고 얇은 옷은 혹한으로 검푸르게 변하기 시작한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몇몇 경찰관은 메스꺼움을 참으려 다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이들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는 두 손을 든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막 드러난 비극의 애도를 표하듯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습니다. 그날 밤 감천항은 더 이상 어부들의 정박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신매매 비극 중 하나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순찰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헤칠 대규모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비상신호를 보냈고 현장은 통제되었으며 배는 정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소식은 서울로 보고되었습니다. 굳어진 표정의 경찰관들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분노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선 냉동고 안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36명의 생명.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죽음의 길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그 질문들은 그날 밤 부산의 하늘을 뒤덮은 안개처럼 무겁게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항구를 감싼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비극은 끝이 아니라 인신매매의 검은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고 긴 작전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감천항은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어선은 단단히 밧줄에 묶인 채 무장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통제선은 이 배가 더 이상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끔찍한 비극의 현장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굳은 표정으로 도착했고 시신낭, 장갑, 기록용 카메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짠내와 선박창고에서 풍겨나오는 지독한 악취가 뒤섞여 항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을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시신들이 하나씩 밖으로 옮겨져 항구 바닥에 깔린 하얀 천 위에 나란히 눕혀졌습니다. 36명의 생명은 이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직 앳돼 보였고 몇몇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는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티셔츠, 저렴한 바지, 해진 운동화 같은 소박한 옷차림은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증언하는 유품이 되었습니다. 한 법의관이 작은 손전등으로 시신을 살피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대부분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오래된 타박상 흔적도 보이는군요.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읍조리자 동료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냉동 창고의 추위가 단지 마지막이었을 뿐 그 전에 이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감식팀 요원이 카메라로 현장을 기록했고 셔터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일부 젊은 경찰관들은 차마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눈가를 몰래 훔치며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항구 한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하얀 천을 하나씩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티셔츠, 우리 아들 것과 똑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이 휘청거리자 이웃이 그녀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불안감은 현장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선장 김만식은 새 의자에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 작은 섬 출신의 나이든 어부로 오랫동안 선주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200만 원을 주며 냉동 생선을 운반하는 일을 제안했을 때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냥 배를 몰아오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는 식은땀과 경찰의 눈을 피하는 시선은 그가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말 생선이었다면 우리가 창고 문을 열려고 할 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형사가 묻자 김만식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감식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모든 시신의 번호를 매기고 신체적 특징을 기록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 초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항구는 희미한 노란 조명이 바닷물에 반사되는 야외 영안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작은 발견 하나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한 희생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수사관은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펼쳐보자 그것은 K-드림 에이전시라는 희미한 로고가 찍힌 조잡한 고용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해외에서 가수, 댄서 또는 엔터테이너로 일하게 해주며 높은 급여와 숙소를 제공한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주소는 없고 전화번호와 조잡하게 위조된 듯한 서명만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밀봉되었고 긴급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소식은 서울로 직통 보고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경찰 고위층은 부산에서 한국인 36명이어선 냉동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가짜 취업 알선 조직을 암시하는 증거가 함께 나왔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감천항에 있던 모두는 이 비극이 끝이 아니라 K-드림 에이전시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한 거대한 수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에서부터 인신매매의 어두운 비밀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천항에서
36구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엷은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 K드림 에이전시의 희미한 로고가 밝힌 고용계약서, 그리고 선장 김만식의 초기 진술이 담긴 긴급 보고서가 가장 신속하게 서울로 전송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울경찰청 본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계는 정오를 향하고 있었지만 대회의실은 고위 경찰 간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항구의 모습, 차갑게 누워있는 젊은이들의 시신, 그리고 낡은 계약서 사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지훈 경감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닙니다. 제 소견으로는 부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 젊은이들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잔인한 인신매매 조직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희생자들이 마땅히 정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스크린 속 계약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K드림 에이전시라는 이름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한지훈 경감은 3단계의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희생자들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그들의 가족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리지 않게 할 것. 둘째, 선장 김만식을 더욱 깊이 신문할 것. 셋째, 사이버 수사팀이 이 유령 회사의 배후를 신속히 추적할 것. 사이버 수사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줄지어 늘어선 방에서 모니터에는 세련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의 구인 광고, 그리고 거짓 약속으로 가득 찬 온라인 채팅 그룹들이 표시되었습니다. 모두 일본에서 높은 급여, 편안한 일, 무료 숙소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사이버 분석가들의 눈에는 익숙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웹사이트의 백엔드 코드를 분석하고 서버 정보를 검색하며 광고를 게시한 계정의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소름 끼쳤습니다. 대부분의 게시물은 실제로 일본에서 올린 것처럼 보였지만 부인할 수 없는 다른 패턴이 있었습니다. 일부 IP 주소는 대구와 부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분석가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 해외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방에 네트워크를 심어놨어. 그 발견으로 회의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지훈 경감은 굳은 표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여러 번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부산과 대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희생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김만식은 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건을 배달하라는 고용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복했지만 수사관들이 계속 압박하자 그는 이전에 숨겼던 세부 사항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거칠고 경상도 사투리를 썼던 건 기억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 배를 국경 근처까지만 몰고 가면 작은 배가 와서 인계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단서에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연계 작업과 사전에 계획된 접선 장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회의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을 디지털과 현장 모든 차원에서 수사할 정권을 가진 특별팀이 필요했습니다. 명령이 직접 하달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경찰청은 K드림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분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 경찰청 건물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의 길이 멀고 위험으로 가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회의가 열린 지 며칠 후 부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비틀거리며 한 젊은 남성이 지역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입니다. 그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들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준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사관과 심리학자가 대기하고 있는 안전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민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마다 마치 언급하는 모든 기억이 그의 심장을 다시 찌르는 듯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좋은 보수를 받는 해외 일자리를 약속받았지만 부산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연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 갇혔고 밤에는 조용히 작은 배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본의 후쿠오카로 보내졌습니다. 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민주는 창문이 판자로 막혀 있고 문이 단단히 잠겨 있으며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창고 같은 건물을 묘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비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컴퓨터와 전화기 앞에 앉아 보이스피싱 사기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누군가 저항하면 우리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아파도 약은 없었습니다. 제 옆방 친구였던 디렉은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우리가 약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놈들은 그냥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디렉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끌려나갔고 저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민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자신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원 몇 명이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그는 뒤편 철조망에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의 상처를 무시하고 온 힘을 다해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고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한 어선을 얻어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재킷에서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그린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림은 비좁은 방, 경비실, 정문, 그리고 근처에 있던 낡은 차고의 간단한 약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장소를 기억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종이 위쪽에 민준은 2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이 2사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태우입니다. 그는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차가운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모두가 그를 야마모토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은 야마모토 켄지, 일본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고 그의 굵은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태우와 야마모토라는 이름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한지훈 경감은 굳은 표정으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조잡한 약도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야. 우리에겐 살아있는 증인이 있고 방향도 잡혔어. 하지만 저 철조망 너머에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회의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네트워크 분쇄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증거 확보보다 더 시급한 새로운 목표, 바로 그곳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그린 손바닥만 한 약도는 비록 희미하고 불완전했지만 이제 버려진 이들을 위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수사본부에서 새로운 결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수사는 범죄자를 쫓는 것뿐만 아니라 인명을 구하는 구조 임무였습니다. 박민준의 증언이 서울의 회의실을 뒤흔든 이후 작전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조 계약서와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산에 있는 네트워크의 문을 열어줄 실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단서는 한 이름으로 향했습니다. 최동석. 그는 좀처럼 공개적인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전화번호만이 온라인 구인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그에게 접근할 유일한 기회는 위장 수사뿐이었습니다. 한지훈 경감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끼가 필요합니다. 최동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자원하겠나?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27세의 오서연 순경. 그녀는 위장 수사에 익숙했습니다. 평범한 인상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고 지역 사투리를 쉽게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온 시골 처녀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동석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더 빨리 믿을 겁니다. 한경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해, 오 순경. 모든 말이 무기가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어. 혼자는 아니지만 최전선은 당신 손에 달려 있어. 그날 밤 오서연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느슨하게 닦고 낡은 티셔츠와 평범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시골 사투리로 말하는 연습을 했고 심지어 수줍어 보이도록 고개를 숙이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팀이 감시하고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동석입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오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부모님께 돈 좀 벌어다 드리고 싶어서요. 일이 편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던데요. 최동석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동생, 나랑 같이 가면 인생이 바뀌지. 이미 부자된 애들도 많아. 근데 동생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야겠는데. 그의 말에 오서연은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심이에요, 오빠. 저 노래도 좀 하거든요. 촌스러운 목소리지만 합법적인 일이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최동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디 사람이야? 저 전라도에서 왔어요. 오서연은 암기한 가짜 신상에 따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동석의 목소리는 한결 친근해졌습니다. 좋아, 내일 오후에 만나자. 부산 시내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 혼자 와.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그 대화는 팀에 의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통제실에서 듣고 있던 한지훈 경감은 짧게 말했습니다. 미끼를 물었군. 완전한 감시팀을 준비시켜. 다음날 부산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시내 중심가 근처에 평범한 카페 구석에 오서연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얇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친근해 보였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최동석이었습니다. 서연 씨? 그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빠. 오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동석은 이 아가씨가 믿을 만한지 평가하듯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과장된 약속이 아닌 더 교묘한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온 진아라고 알아? 나랑 같이 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집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보내.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서연은 감명받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도 하고 싶어요, 오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최동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해. 서류랑 사진을 나한테 주고 오늘 밤 나를 따라와. 집에 다른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 내일 모레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모든 대화는 오서연의 옷깃에 달린 초소형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감시팀은 숨을 죽이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만남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동석은 확신에 찬 듯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모르는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서연은 얼핏 보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신상 오늘 밤 준비 완료. 그 메시지는 감시하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동 오미크론 IOT에 일어나 오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지 마. 오늘 밤이 내 새 인생의 시작이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표정한 얼굴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통제실에서 한지훈 경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를 따라가. 놓치지 마. 오늘 밤 배후에 누가 더 숨어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작전은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끼는 삼켜졌고 그물이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를 나선 최동석은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휴대폰을 힐끗거리며 빠르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는 한 쌍의 그림자가 그의 모든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복경찰 2명이 뒤에서 그를 미행했고 반대편 도로에서는 경찰의 비공식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통신은 이어폰을 통해 연결되었고 통제실에서 한지훈 경감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여관 쪽으로 향하고 있다. 모든 팀 준비. 한 요원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울렸습니다. 최동석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낡은 여관 앞에 멈췄습니다. 벽에 페인트는 발에 있었고 그가 문을 열자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2명의 젊은 남자가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검은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안에 있다. 2명 추가. 잠복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한 경감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대기해. 아직 진입하지 마. 몇 분 후 창문 틈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류는 준비됐어. 오늘 밤 배가 떠난다. 신상도 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경감은 손을 들었습니다. 진입. 문이 격렬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최동석은 깜짝 놀라 책상 위에 노트북을 잡고 닫아서 바닥에 던지려 했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은 주머니 칼을 꺼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서류가 든 가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요원 2명이 칼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한 명은 최동석의 부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최동석 자신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지만 강한 손이 그의 옷깃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즉시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몇 초 만에 그 좁은 여관방은 완전히 통제된 전장이 되었습니다. 세 남자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모든 요원들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노트북 3대가 있었고 한 대의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방금 작성된 이메일이 보였는데 제목은 오늘 밤 배송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유심카드가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아직 포장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2대의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짧은 이름과 숫자 코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에서는 원화와 엔화 현금이 두둑이던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압수한 검은 가방 안에는 거래 기록, 이름, 금액, 그리고 지불 완료 또는 배대기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IT 분석가가 아직 켜져 있는 노트북을 급히 열었습니다. 경감님, 여기서 해외 주소로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후쿠오카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최동석, 수신자는 마담 강이라는 약어를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 이름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깊이 밝혔습니다. 마담 강. 한 경감이 중얼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사실에서 최동석은 수갑을 찬 채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작은 놈일 뿐이야. 내가 없어도 배는 계속 떠. 수사관은 그의 앞에 증거물을 늘어놓았습니다. 노트북, 유심카드, 동기록. 최동석은 그저 비웃었습니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 내일이면 다른 놈이 와서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당신들은 절대 이걸 막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지만 수사관이 한 이름을 언급했을 때 최동석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마담 강. 그녀는 누구지? 최동석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방통행, 유리 뒤에서 지켜보던 한 경감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최동석이 지금 당장은 입을 열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발견된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담 강이라는 이름은 열어야 할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낡은 여관은 한 명의 인력 브로커가 몰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건물은 여전히 조용하고 흐름해 보였지만 안에서 팀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열쇠를 찾았습니다. 마담 강이 누구이든 간에 그녀는 이제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흔적과 거래 기록을 통해 모든 신호는 대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물은 던져졌고 다음 포위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최동석은 여전히 수갑에 손목이 묶인 채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도발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작은 중간책일 뿐이야. 그가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배는 계속 뜰 거라고. 내 윗선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한 수사관이 그의 앞에 증거물을 늘어놓았습니다. 압수한 노트북, 유심카드 더미, 그리고 현금 봉투.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단지 작은 인물이라면 왜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있었지? 그리고 당신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마담 강은 누구인가? 순간 최동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의 증거들을 재빨리 훑어본 후 다시 완고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마담 강은 그냥 옷 장사하는 사람이야. 당신들은 절대 그녀를 건드릴 수 없을걸. 그 반쯤 인정하는 듯한 대답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마담 강이라는 이름은 즉시 수사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이버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메일 흔적과 전화번호를 통해 그녀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마담 강은 42세의 여성 강희진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그녀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옷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소박한 옷차림에 장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계좌에 흐르는 돈의 흐름은 그녀가 가진 작은 가게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 송금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온 것이었고 금액은 단순한 시장 거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한지훈 경감은 시장에 있는 강희진의 얼굴이 담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연결고리야. 최동석이 희생자들을 강희진에게 보내고 강희진을 통해 그들은 후쿠오카로 보내졌어. 우리가 그녀를 잡으면 이 국제적인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강희진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신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집에서 계속 자는 법이 거의 없었고 때로는 친척 집에, 때로는 버려진 상가 건물에서 묵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주 전화번호를 바꿨고 항상 한두 명의 젊은 남성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팀이 그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대구로 파견되었습니다. 요원들은 생선 장수, 시장 손님, 심지어 항구의 어부로 위장했습니다. 멀리서 그들은 강희진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시장에 와서 다른 상인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면 그녀의 표정은 바뀌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걸음은 빨라졌으며 그녀는 종종 시장과 상가 건물을 잇는 작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요원은 강희진이 시내의 낡은 상가 건물로 들어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시 불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은 없었지만 강희진이 밤에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렌터카 밴 한 대가 그 앞에 주차되곤 했습니다. 그 차에서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성 두세 명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강희진은 문 근처에서 기다리며 짧게 지시를 내렸고 차는 작은 항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흔적은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이 패턴은 일주일이 넘는 감시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새 상품이 올 때마다 강희진은 같은 상가 건물에 나타났고 렌터카 밴이 도착했으며 항상 항구에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사진과 비디오는 강희진이 핵심 연락책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수집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훈 경감은 대구의 비밀 감시 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원거리 카메라에서 찍힌 흐릿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희진이 다시 나타나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은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몇 분 후 낯선 남자가 큰 검은 여행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희진은 그것을 재빨리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경감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강희진은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연결고리였고 그 검은 가방에는 옷 이상의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진입한다. 그가 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희진이 무너지면 이 어두운 길은 열릴 것이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짠내를 실어왔습니다. 대구의 밤은 마치 거대한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대구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짙은 짠내를 실어왔습니다. 감시 초소에서 한지훈 경감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거의 밤 9시였습니다. 강희진이 시내의 낡은 상가 건물에 나타나곤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병력은 이미 오토바이 배달원, 노점상, 심지어 항구 근처에서 쉬고 있는 어부로 위장한 채 주변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게 행동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흰색 세단 한 대가 상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강희진이 경호원처럼 보이는 두 명의 젊은 남자와 함께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위험 신호를 찾기 위해 거리를 훑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검은 가방을 손에 들고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불이 잠시 켜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한 경감은 무전기를 통해 짧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팀 준비, 마지막 신호를 기다려라. 창문 틈으로 한 요원은 강희진이 가방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서류를 꺼내 경호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로 가득 찬 종이, 여러 개의 봉투, 그리고 작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경감은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가 건물의 문이 격렬한 소리와 함께 부서졌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와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좁은 방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의자를 경찰에게 던져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른 경호원은 쇠 파이프를 잡고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여 공격을 막고 상대방의 몸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짧은 격투는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두 남자는 손목의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반면 강희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희미하게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가방에 숨기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재빨리 작은 라이터를 잡았지만 한 요원이 불꽃이 일기 전에 그녀의 손을 쳐냈습니다. 강희진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가방은 그녀의 품에서 빼앗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평정심이 흔들렸습니다. 비록 그녀는 재빨리 턱을 치켜들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차갑게 응시했지만 증거는 즉시 검토되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팀은 이전과는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최동석의 것과 같은 긴 희생자 명단이 아니라 숫자 코드로 된 거래 기록, 붉은 십자 표시가 된 선박 운항 시간표, 그리고 대구와 후쿠오카를 잇는 항해 경로 지도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외 전화번호가 짧은 코드로 기록된 작은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태우와 야마모토라는 두 개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경감은 찌푸린 미간으로 그 가방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후쿠오카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상가 건물 밖에서는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들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강희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듯 엷은 미소를 입가에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본부에서 한 경감은 그들이 방금 더 큰 네트워크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은 가방에서 나온 증거는 이 경로가 대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강희진을 통해 붉은 실은 후쿠오카로 이태우와 야마모토, 켄지의 차가운 소나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 거리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팀은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위험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영토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하고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어두운 그물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대구 경찰청 조사실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강희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42세의 이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심지어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엷은 미소는 그녀의 입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장사꾼일 뿐이야.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일을 계속할 걸. 수사관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희진이 교활하고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질문에 짧게 대답하거나 심지어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참견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한 거 아니야? 우리를 찾아온 건 그들이라고. 그 차가운 말은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마침내 한지훈 경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잠시 강희진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여러 장의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희진이 검은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상가 건물 앞에 서 있는 사진, 낯선 남자에게서 물건을 받는 사진, 모두 CCTV와 현장 감시팀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건가? 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강희진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내 물건이 아니야. 그냥 맡아준 것뿐이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한 경감은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압수한 작은 휴대폰을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두 개의 연락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태우와 야마모토. 처음으로 강희진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웃음으로 그것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 일 계속하면 위험해질 거야. 그 사람들은 윗선이 대단해. 이 일로 뒷돈 받는 공무원도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이 문장은 오히려 허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계속 압박하며 문서에 적힌 암호를 언급하고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물었습니다. 강희진은 회피하려 했지만 증거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긴 침묵은 희미한 목소리로 끝났습니다. 이태우야. 그는 한국인이지만 후쿠오카에 있어. 모든 배 시간표, 모든 돈이 그를 거쳐가. 방은 정적에 휩싸였고
수사관의 펜이 빠르게 움직이며 그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 경감은 강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여성은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우가 1인자는 아니야. 또 한 명이 있어. 야마모토 켄지. 모두가 그를 회장이라고 불러. 그가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어. 돈, 배, 사람들 전부 그의 것이야. 그 말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전에는 증인의 속삭임에 불과했던 야마모토 켄지의 이름이 이제 핵심 연락책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증거와 자백은 희미했던 붉은 실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강희진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 내가 거절하면 내 가족이 위험해져. 당신들은 나를 잡았지만 후쿠오카를 건드릴 생각은 하지 마. 거기는 호랑이 굴이야. 그녀의 눈은 차갑게 응시했고 마치 경찰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엷은 미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경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강희진이 아직 많은 것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두 이름만으로도 수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실은 후쿠오카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 경감은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단호했습니다. 일본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양철 지붕 위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항구를 때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희진의 자백 이후 수사의 방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오카가 다음 목표였습니다. 이태우와 야마모토 켄지라는 이름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실제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한지훈 경감은 즉시 수사 진행 상황을 서울에 보고했고 몇 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일본 경찰청과 협력하여 이 어두운 네트워크를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이틀 후 한 경감은 특별팀과 함께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밤의 불빛으로 밝게 빛나는 도시, 거리는 차량으로 붐볐고 항구는 무역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잡함 뒤에 한 경감은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본 경찰청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은 지도, 위성, 사진, 정보 파일로 가득했습니다. 사토경 씨가 굳은 시선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이 남자는 위압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그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보호 덕분에 매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5년 전 그의 소굴을 급습하려다 부하 2명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경감은 존경심을 담아 사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같은 결의 상실의 고통, 그리고 정의를 되찾으려는 원동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합동 보고에 따르면 이태우가 경로와 위조 서류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야마모토 켄지는 후쿠오카 교회에 호화로운 빌라에 본부를 둔 총책임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에게 도달하기 전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자들이 바다로 보내지기 전에 감금되는 장소인 작은 항구 근처의 창고였습니다. 그 창고가 작전의 핵심입니다. 사토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상품처럼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급습하면 희생자들을 구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마모토의 주요 경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한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보가 유출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회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 작전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사이렌 없이 공식적인 표시 없이 기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무전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사토는 덧붙였습니다. 해상에 특수팀을 준비시켰습니다. 작전 중에 어떤 배도 항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만약 야마모토가 바다로 도망치려 한다면 그는 덫에 걸릴 겁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리핑실의 분위기는 이전 작전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국제적인 도박이었습니다. 모두가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흩어지기 전에 한 경감은 일어서서 모든 팀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최우선 순위는 희생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마모토의 인간 방패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이테우와 야마모토를 처리할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것을 너무 오래 방치했습니다. 자정 가까이 되어 팀은 집결지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후쿠오카의 조용한 거리를 따라 달렸습니다. 밤 공기는 습하고 무더웠으며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작은 항구는 조용해 보였습니다. 몇 개의 등유램프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일본의 해상작전팀은 고무보트를 준비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경찰의 위장팀이 야간 노동자들과 합류하여 천천히 창고 주변으로 침투했습니다.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시계는 22분을 가리켰습니다. 무전기에서 사토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팀 위치로. 신호가 있을 때 작전을 시작한다. 멀리서 경비원 2~3명의 그림자가 창고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멈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고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경계하며 주위를 훑었습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경감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야마모토가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후쿠오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뒤에는 준비된 합동군뿐만 아니라 적 역시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후쿠오카의 새벽 공기는 끈적거리고 축축했습니다.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는 밖에서 보면 조용해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슨 양철벽 너머의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문 모퉁이에는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은 손에 무기를 든 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한국 경찰과 일본 경찰의 합동팀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한지훈 경감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옆에서 사토 경씨는 굳은 얼굴로 창고를 응시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먼저 잠입한 위장팀이 건물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순간 희미한 불빛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안에서 놀란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주력팀이 굉음과 함께 철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부 경비원들은 이미 나무 상자 더미 뒤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구에서 섬광이 어둠을 밝혔고 총알이 양철벽에 부딪혔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화약 연기가 공중에 자욱했고 총성과 함께 안에서 들려오는 희생자들의 겁에 질린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한 경감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원 2명이 옆으로 돌아가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하얀 섬광이 적들의 시야를 잠시 멀게 했습니다. 몇 초 만에 저항은 진압되었습니다. 일부 경비원들은 쓰러졌고 나머지는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한 경감은 더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큰 방의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하고 땀에 젖은 인간의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몸, 창백한 얼굴, 일부는 경찰 제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기어와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들을 다시 가게 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된 의료팀이 물과 얇은 담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너무 쇠약해서 걸을 수 없었고 한 명씩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현장은 감격과 안도의 환호, 그리고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경감은 촉촉해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희생된 36명의 생명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적어도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 큰 남자 한 명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좁은 복도를 통해 탈출하려 했습니다. 한 경감은 즉시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한 경감은 그가 이태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뒤를 돌아보고는 희생자인 척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 사이에 섞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멈춰, 이태우! 한 경감이 외쳤습니다. 이태우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두 손을 들고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한 경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잖아. 나 돈 있어. 얼마를 원하는지 말해봐. 그의 목소리는 교활했고 돈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한 경감은 천천히 다가가 이태우의 손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사람 목숨은 상품이 아니야. 몇 초 후 요원 2명이 그를 바닥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태우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야마모토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후쿠오카는 그의 것이라고. 창고 위층의 작은 방에서 컴퓨터가 여전히 켜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송된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인멸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내 빌라로 와라. 너희들을 환영할 준비를 해뒀다. 한 경감은 오랫동안 그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턱이 단단해졌습니다. 야마모토 켄지는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주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이 대피하고 이태우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에도 창고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울음소리와 화약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경감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것에 안도했지만 야마모토가 또다시 덫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사토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내일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한 경감은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빌라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가장 교활한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비공식 차량들이 후쿠오카 교회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차 안에서 한지훈 경감은 텅 빈 시선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도전적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내 빌라로 와라. 너희들을 환영할 준비를 해뒀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야마모토 켄지가 도망치는 유형이 아니라 적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유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야마모토의 빌라는 바다를 마주한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건물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겹겹이 쌓인 전기 철조망, 천천히 회전하는 탐조등, 그리고 모든 모퉁이에 설치된 CCTV, 여러 마리의 경비견이 마당을 어슬렁거렸고 그들의 짖는 소리가 이따금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일본 경찰청에서 짧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토경 씨는 굳은 턱으로 위성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야마모토를 거의 잡을 뻔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부하 2명이 이 빌라 안에서 총에 맞아 죽었지. 그 이후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다. 오늘 밤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한 경감은 그를 보며 같은 결의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입니다. 그는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추력팀은 장갑차를 타고 정문으로 접근하여 주의를 끌고 한 경감이 이끄는 두 번째 팀은 동쪽으로 침투하여 어둠 속에서 좁은 절벽을 오를 것이었습니다.
전기 철조망은 조심스럽게 차단되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경보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 짠내를 실어왔습니다. 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검은 옷이 어두운 그림자에 녹아들었습니다. 절벽을 오르는 모든 발걸음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 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추운 날씨에도 한 경감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철조망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휴대용 도구를 꺼내 전선에 갖다 댔습니다. 퓨즈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튀었고 상태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전기 철조망, 작동 중지, 진입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마당으로 잠입했습니다. 경비견들이 털을 곤두세우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즉시 마취 다트를 발사하여 소리 없이 동물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짧은 짖음 소리는 안의 경비원들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이렌이 길게 울리고 탐조등이 모든 방향을 비췄습니다. 빌라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야마모토의 목소리였습니다. 환영한다, 한지훈. 환영해, 사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군. 내 집 마당에서 죽으려고 온 건가? 한 경감은 빌라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야마모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공중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남자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토는 이를 갈았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야마토. 오늘 밤 네가 살아남지 못하게 해주겠다. 스피커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그 원한을 품고 있었나? 좋아. 그럼 누가 살아남을지 한번 보자. 순간 빌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중무장한 수십 명의 남자들이 줄지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움직임은 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된 사병들이었습니다. 한 경감은 재빨리 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은 즉시 흩어져 호화로운 차와 마당의 벽 뒤에 은폐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무기를 굳게 쥐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무대는 준비됐다. 용기가 있다면 들어와라. 하지만 기억해둬라.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은 목숨을 건 도박이다. 한 경감은 사토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언덕 위의 빌라는 이제 더 이상 호화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킬 준비가 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빌라의 마당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총성이 대리석 벽에 울려 퍼졌고 탐조등 불빛이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야마모토의 부대는 자동 소총을 손에 들고 정문에서 질서정연한 대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은 빠르고 절도 있었으며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경감은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흩어져서 은폐하라. 그의 팀은 즉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호화로운 차 뒤에 엎드렸고 일부는 마당의 기둥에 몸을 붙였습니다. 첫 총성이 울리고 이어서 긴 연사가 이어졌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후쿠오카의 어두운 밤을 밝혔다. 사토경 씨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밀어붙여 저들이 마당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 합동군이 응사하자 적들은 서서히 빌라 문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 앞에 땅이 흔들리며 부대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작은 폭발음이 들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명의 요원이 폭발의 충격으로 나라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중상이었습니다. 지뢰다. 한 요원이 외쳤습니다. 한 경감은 즉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의료팀이 부상자들을 뒤로 옮기는 동안 선두부대는 계속해서 적을 압박했습니다. 섬광탄이 던져졌고 눈부신 빛이 적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팀이
빌라 계단을 오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큰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졌습니다. 두꺼운 티크 나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팀은 안으로 돌입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와 마주했습니다. 빌라의 복도는 길었고 불은 꺼져 있었으며 오직 붉은 비상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벽은 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일부는 깨져 있었고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야마모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용감하게 들어왔군.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나? 한 경감은 목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좌우를 살폈지만 야마모토가 근처에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 짧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복도의 양쪽 벽이 밝아지며 줄지어 늘어선 CCTV 화면이 드러났습니다. 그 화면들에는 합동팀의 긴장된 얼굴이 여러 각도에서 기록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름답군.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나에게 라이브 쇼를 선사해 주다니. 너희들의 모든 움직임은 내 손안에 있다. 사토는 분노를 참으며 외쳤습니다. 야마모토, 벽 뒤에 숨지 마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복도 끝에 자동문이 강하게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문은 팀을 두 그룹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한 경감은 달려가 문에 부딪혔지만 강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했나?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은 내가 정한 게임일 뿐이다. 분위기는 더욱 섬뜩해졌습니다. 두 명의 요원이 연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잡이를 만지는 순간 전류가 그들을 감전시켜 쓰러뜨렸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이 재빨리 구해냈습니다. 전기 함정을 설치했어. 한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한 경감은 주먹을 꽉 쥐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놈이 이 게임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우리가 놈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여튼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복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대면하기 전에 그들을 약화시킬 작정이었습니다. 한 경감은 오랫동안 쌓인 복수심으로 눈이 불타오르는 사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간다. 그가 말했습니다. 함정이 몇 개든 간에 오늘 밤은 끝을 봐야 한다. 무기를 손에 든 합동군은 한 걸음씩 빌라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CCTV 화면 뒤에서 야마모토 켄지는 통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한번 보자. 합동팀이 위층의 큰 홀에 도착했을 때 연기는 여전히 빌라 복도에 자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흔들리며 깜빡이는 붉은 비상등, 빛을 반사했습니다. 분위기는 고요했고 오직 요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이제 중심부에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방 끝에 있는 이중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뒤에서 야마모토 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몸은 깔끔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위엄이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와인잔이 아닌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웃는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훌륭하군.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나를 쉽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여긴 내 집이고 너희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 뿐이다. 중무장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야마모토의 뒤에서 나와 인간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홀을 울렸고 총알이 대리석 기둥에 부딪히고 창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합동팀은 큰 테이블 뒤에 은폐하며 절도 있게 응사했습니다. 사토 경신은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오늘 밤 넌 5년 전 네가 흘리게 한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가 외쳤습니다. 야마모토의 부대는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요원들이 던진 연막탄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흰 연기 속에서
야마모토의 부하 2명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후퇴했습니다. 야마모토 자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재빨리 위층의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한 경감과 사토는 즉시 그를 뒤쫓았습니다. 위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야마모토가 통제실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 화면이 그를 둘러싸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멈춰, 야마모토. 한 경감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제어판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강철 문이 그들 뒤에서 닫히며 팀을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천장에서 전기 불꽃이 튀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이 작동된 것이었습니다. 한 요원이 감전되어 쓰러졌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체스판처럼 가지고 노는군. 한 기술자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야마모토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경기장에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총을 들어 사토를 향해 쐈습니다. 총알은 몇 인치 차이로 빗나가 유리 화면에 부딪혔습니다. 사토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돌진했습니다. 이건 내 부하들을 위한 것이다. 그가 총을 쐈고 총알은 야마모토의 팔에 맞았습니다. 야마모토의 총이 손에서 떨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책상에서 칼을 집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접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경감이 야마모토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뒤엉켜 싸웠습니다. 칼이 거의 사토의 목을 스칠 뻔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경감이 야마모토를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요원 2명이 재빨리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마모토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를 잡았다고 모든 게 바뀔 것 같나? 밖에는 나 같은 놈이 수천 명은 더 있어. 너희들은 절대 전부를 막을 수 없을 거야. 한 경감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밤 너는 더 이상 그들의 일부가 아니야. 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무전기에서 빌라의 마당이 안전하다는 보고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야마모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패배했음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사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군. 하지만 한 경감은 그저 조용히 큰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의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마모토가 잡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네트워크가 존재했고 구조를 기다리는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한 경감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신매매와의 전쟁은 아직 멀었다. 그 호화로운 빌라는 이제 침묵의 증인이 되었고 위대했던 회장 야마모토 켄지는 공식적으로 그의 왕자를 잃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몇 달 후 도쿄의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은 희생자들의 가족, 기자, 그리고 인권운동가들로 붐볐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야마모토 켄지는 차가운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이태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긴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인신매매, 불법 감금, 착취, 사기, 그리고 수십 명의 생명에 대한 간접살인. 기소장의 모든 단어는 마치 망치처럼 내려쳐 모든 이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생존한 일부 희생자들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대의 한 젊은 남성이 증인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족쇄와 굶주림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는 그들을 위해 말합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맨 뒷줄에서 희생된 이들의 가족들이 충혈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식들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고 일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의 정의가 사랑하는 사람을 되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 범죄가 처벌 없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마모토 켄지는 가명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우는 체포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봉이 내려쳐지자 법정은 울음소리, 기도소리, 그리고 안도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 밖에서 한지훈 경감은 사토경 씨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거대한 승리의 표정 대신 씁쓸한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한 경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판결도 그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미래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도쿄의 하늘을 비췄습니다. 생존자들은 서서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적절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상처는 자유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증표로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장을 마쳤지만 새로운 인식을 열었습니다. 인신매매는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잠복해 있는 인류 전체의 상처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약속,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은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에서 내레이션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재산, 돈 또는 달콤한 말도 사람의 생명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조심하고 겉보기에 화려한 덫으로부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의는 실현될 수 있지만 이 범죄에 맞서는 싸움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희생자의 숫자 뒤에는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으며 산산조각 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마모토 켄지의 이야기는 철창 뒤에서 끝났지만 희생된 36명의 생명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쉬운 일자리 제한은 종종 고통으로 이끄는 덫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조심하고 가족, 자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환상과 미래를 맞바꾸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며 인신매매 범죄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